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 후기 경상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삼실이라는 과부가 살았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곱상한 삼실이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지요. 우리 삼실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으니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겠구나. 하지만 팔자란 것이 뜻대로 되는 법이 없었답니다. 19에 시집을 갔지만 신랑은 18살임에도 아직 어미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이 같았지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며느리를 부렸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저 배를 좀 짜주겠니? 네, 어머님. 아이고, 며느리야, 저 밭도 좀 매주겠니? 네, 어머님. 이렇게 쉴 새 없이 일하는 와중에도 밤이면 시어머니는 또 다른 걱정을 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는 언제 볼 수 있을까? 삼실이의 어린 시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녀는 바느질 솜씨가 남달랐답니다. 시집 오기 전 동네 아낙들은 삼실이의 손끝이 얼마나 곱던지 칭찬이 자자했지요. 삼실이 바느질은 천상의 솜씨여. 그려. 저리 고운 손끝을 가진 게 복이지. 하지만 그런 솜씨도 시집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바느질보다 밭일과 집안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신랑 상철이는 또 어떠했을까요? 18살의 나이에 장가를 들었으나 밤마다 어머니 방으로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저 무서워요. 이 녀석아, 다 큰 어른이 뭐가 무섭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매일 밤 상철이를 신방으로 떠밀었지만 그저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 같았지요. 서방님, 이리 와서 누워보셔요. 삼실이가 다정히 불러도 상철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서야 겨우 부부 구실을 하려나 했는데 상철이가 21가 되던 해봄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허약했던 상철이는 그만 열병을 얻고 말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제발 눈 좀 떠보렴. 상철아, 정신 차리고 어서 일어나 보렴. 시어머니와 삼실이는 밤낮으로 상철이를 간호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보름 만에 상철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이제 어쩌면 좋담. 22살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삼실이. 하지만 시부모님은 재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한다. 그려, 상철이의 제사라도 지내주어야지. 그렇게 시작된 과부 생활. 삼실이는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실이를 보며 혀를 찼지요. 저리 고운 몸을 시부모 봉양하느라 썩히다니. 그려. 아직 새파랗게 젊은데 아깝구만. 하지만 삼실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메고 낮에는 배를 짜고 밤이면 바느질을 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삼실이가 45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도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이제 삼실이는 홀로 된 것이지요. 45의 삼실이는 이제 홀로 된 몸이었지만 아직도 여인의 마음은 그대로였답니다. 동네 아낙네들과 길쌈을 하다 보면 은근슬쩍 젊은 과부들의 이야기가 나왔지요. 저 건너마을 스키도 새 서방을 맞았다더구나. 그려. 요즘은 과부도 제가 하는 게 흔하다지 뭐야. 하지만 삼실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일만 했답니다. 수십 년을 한 집안에서 살았는데 어찌 쉽게 새 살림을 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길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덕준의 집을 지나게 되었답니다. 덕주 아비는 마을에서 장정으로 힘좋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키는 6척이 넘고 어깨는 문짝만 했으며 장작을 패다 보면 땀방울이 구슬처럼 떨어지는 모습에 아낙네들은 슬쩍슬쩍 눈길을 주곤 했답니다. 그날 밤
봉창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삼실이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지요. 호롱불 아래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가슴을 뛰게 했지요. 아이고, 이런 것을 훔쳐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삼실이의 발걸음은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덕주 어미의 자지러지는 소리와 덕주 아비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지요. 덕주 아비의 장대 같은 몸뚱이가 덕주 어미를 이리저리 뒤척이며 절구질을 하는 모습은 마치 그림자극처럼 봉창에 비치었답니다. 삼실이는 자신도 모르게 발디딤돌 위로 올라가 봉창에 눈을 댔지요. 그 순간 덕주 어미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여보. 조용히 하시오. 밖에서 들릴라. 하지만 덕주 부부는 이미 세상을 잊은 듯 했지요. 삼실이의 온몸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여인의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삼실이는 속이 타는 듯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지만 달아오른 몸과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덕준의 집에서 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답니다. 창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닭장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리람. 삼실이는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로 3명의 젊은이들이 보였지요. 동네에서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막동이와 그의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18의 나이에도 일은 하지 않고 동네를 어지럽히기로 유명했지요. 얼마 전에는 과부 김씨네 장독대를 깨뜨려 놓고도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저 괘씸한 놈들이. 삼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내일부터 온 동네가 떠들어댈 것이 뻔했지요. 이러다가는 닭이고 뭐고 다 잃겠구나. 삼실이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작거리에 매파를 찾아갔답니다. 매파는 마을에서 소문난 중매쟁이였습니다. 나이는 60이 넘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입담은 꿀이 흐를 정도였지요. 아이고, 이게 누구요? 삼실이 아니요? 매파는 삼실이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매파는 오래전부터 삼실이를 눈여겨보고 있었답니다. 매파님, 저 이제는 정말 못 살겠어요. 왜 그러시나? 과부라고 업신여기니 닭도 훔쳐가고 논물꽃까지 터버리지 뭡니까? 매파는 심실이의 말을 듣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잘 되었구만. 마침 좋은 서방님이 계시는데. 매파가 말하는 서방감은 초로의 서생이었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도 반듯했으며 글도 제법 읽을 줄 안다고 했지요. 서생의 이름은 한수재였는데 젊었을 때는 과거를 꿈꾸던 선비였다고 합니다. 빨리 서방님 얼굴을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실이의 말에 매파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매파의 방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답니다. 한수재는 나이가 50 되어 보였지만 선비다운 풍모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요. 하얀 도포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제법 멋들어졌답니다. 삼실이라고 하옵니다. 반갑소이다. 한수재라 하오. 두 사람은 냉수한 그릇을 나누며 간단히 혼례를 치렀습니다. 삼실이는 30년 만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삼실이는 설렘 반 걱정 반으로 한수재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멱을 감고 30년 전 시집 올 때 해온 비단이불을 펴놓았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순조로울 순 없는 일이죠. 그날 밤 한수재는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저 벽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서방님, 왜 그러시나요? 심실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한수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실은 내가 거사를 치를 수 없는 몸이오.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삼실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알고 보니 한수재는 젊었을 때 과거 공부에 몰두하다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병을 고치려다 잘못된 약을 먹고 밤일을 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삼실이는 매파를 찾아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말입니다. 매파님,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서방님이 고자라니요. 매파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누가 자네를 업신여겼나? 그분이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텐데. 안방만 지키면 뭐합니까? 부부싸움을 해도 그걸로 풀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푼단 말입니까? 삼실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매파의 말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요. 사람이 다 같은 건 아니야. 서방이란 사람이 안방만 잘 지켜주면 됐지. 더는 누가 자네를 괴롭히겠나. 매파의 말대로였습니다. 한수재가 집을 지키고 있으니 더는 닭도 도둑 맞지 않았고 논물고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지요. 하지만 삼실이의 마음속 허전함은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밤이면 덕준의 집 봉창에서 보았던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고 가슴 한켠이 텅 비어있는 것만 같았지요. 내 팔자가 이리 기구한가.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삼실이네 집을 지나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삼실이는 복이 있네. 저리 점잖은 서방을 만나서 아주 든든하겠소. 그려 과부 홀로 사는 것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그려. 하지만 아무도 삼실이의 속마음은 몰랐지요. 밤마다 덕준의 집 쪽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삼실이의 마음을. 삼실이의 가슴 속 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복의 삼실이 나와 함께 공치 좀 캐러 가지 않으려나? 덕주어미가 아침 일찍 삼실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덕주어미는 유난히 수다스러웠답니다. 아이고, 우리 서방님이 공치나물 무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찌나 건강한지, 어젯밤에도 그렇게 힘차게. 심실이는 얼굴을 붉히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덕주어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지요. 삼실이도 이제 새 서방을 얻어서 살림이 든든해졌지? 비록 그분이 조금 그런 면이 있다지만 말이여.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뱀이 내 발을 물었어. 삼실이가 돌아보니 덕주어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독사가 그녀의 발목을 물고 있었지요. 삼실이는 급히 달려가 돌로 뱀을 내리쳤지만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업히세요. 의원님께 가야 해요. 아이고, 난 이제 틀렸어. 삼실이는 덕주어미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가파른 길을 달리다 보니 옷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었지요. 의원님, 어서 와주세요. 하지만 독이 이미 깊이 퍼졌습니다. 덕주 어미는 사흘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지요. 덕주 아비는 아내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일은 하지만 밤이면 장작을 패며 술을 마셨지요. 임자, 당신이 먼저 가면 나는 어쩌란 말이오. 장작 패는 소리와 흐느낌이 밤마다 삼실이의 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한수재는 그런 소리에도 태연했지요. 서방님, 저 소리 듣기가 안쓰럽네요. 그렇구만. 이웃이 저리 슬퍼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야지. 한수재의 말에 삼실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조금 싸들고 가서 덕준의 마당에 놓고 돌아오기만 했지요. 어느 날 밤 삼실이는 평소보다 더 큰 흐느낌 소리를 듣고 음식을 들고 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옆집의 삼실대가 아니신가? 덕주 아비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고 주무세요. 고맙구려. 당신도 덕주 어미처럼 마음씨가 아주 고우시구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덕주 아비는 아내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놓았고 삼실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지요. 내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걸 들어줘서 고맙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로 삼실이는 매일 밤 덕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지요. 서방님, 옆집의 덕주아비가 아픈가 봅니다. 어느 날 삼실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런가? 요즘 기침이 심해서 내일 아침 일찍 죽이라도 끓여다 줘야 할 것 같아요. 한수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웃을 생각하는 당신 마음씨가 참 곱구만. 내가 좀 일찍 잘 테니 편히 다녀오시게. 이제는 낮에도 삼실이가 덕준애를 드나들어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수재의 너그러움을 칭찬했지요. 아니, 저 양반 참 대단하시네. 자기 마누라가 이웃집 평고안을 가는데도 아주 너그럽구먼. 그려, 한수재는 글만 읽는 줄 알았더니 사람 마음도 잘 읽는 양반이야. 덕주 아비도 점차 변해갔습니다. 술을 끊었고 장작도 낮에만 팼지요. 대신 밤이면 밤마다 삼실이와 덕주 아비는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수재가 큰 코 고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호였지요. 여보, 난 이제 자야겠소. 오늘따라 왜 이리 졸음이 오는지. 한수재의 이 말은 곧 이제 가도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삼실이는 살며시 일어나 덕준의 집 뒤안으로 향했고 덕주 아비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낮에는 장작을 패느라 땀 흘리던 덕주 아비의 강한 팔에 안기면 삼실이는 젊은 시절 누려보지 못한 여자의 행복을 느꼈답니다. 이상하게도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한수재는 낮에는 점잖은 선비로 집안을 지켰고 덕주 아비는 힘쓸 일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 도왔지요. 서방님, 장독대를 옮겨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덕주 아비를 불러오시구려. 내 허리가 아프구려. 이렇게 셋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조화롭게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눈치채고도 슬쩍 웃으며 넘어갔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삼실이는 참 복도 많지. 글 읽어주는 서방님도 있고 장작 패주는 머슴도 있고. 이렇게 삼실이네는 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낮에는 글 읽는 소리, 밤에는 한수재의 코 고는 소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었지요. 그리고 덕주 어미는 이런 모습을 저 하늘에서 보며 미소 짓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숙종 때였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조만득이란 참봉이 살았는데 이 양반이 어찌나 재물을 모았던지 그의 재산이 천석에 이를 정도였답니다. 허나 재물이 불어날수록 욕심도 함께 불어나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것이 조만득의 큰 약점이었지요. 조만득은 본래 그리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에 시달리다 보니 돈이라면 길을 쓰고 모았지요. 20살 때는 마을 장터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답니다. 어이구, 저 조만득이 또 장터에서 밤을 새우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저리잠도 안 자고 일을 허니 저러다 골병 들겠구먼. 마을 사람들은 그런 조만득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자신을 얕잡아 보는 것이 더 큰 동기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장사 수완을 알아본 안동 최고의 부자 김참판이
그를 사위로 삼고자 했답니다. 김참판의 막내딸과 혼인한 조만득은 그때부터 돈을 불리는 재주가 더욱 늘어났지요. 여복의 조만득이 자네 장사 수완이 여간이 아니야. 이번에도 10배의 이익을 남겼다지? 허허, 과찬이십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겸손한 말투와는 달리 조만득의 눈은 날카로운 매와 같았습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발 빠르게 사들이고 이익이 날 만한 때를 기다렸다가 비싸게 팔아치웠지요. 그렇게 20년이 흘러 조만득은 안동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사로 번 돈으로 토지를 사들였고 마침내 참봉 자리까지 얻게 되었지요. 하지만 부자가 될수록 그의 욕심은 더욱 커져만 갔답니다. 여보시오 임자. 이번에 들어온 장리쌀의 이자가 너무 적소이다. 다음부턴 2배로 받도록 하시오. 영감. 그래도 가난한 소작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다 하는데. 제 것 못 지키는 자에겐 자비가 독이 되는 법이오. 아내의 만류에도 조만득은 냉정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친족도 가리지 않았지요. 심지어 자기 동생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관과에 고발하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조만득에게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손자 인성이었습니다. 인성이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서당에서도 으뜸이었고 할아버지의 욕심 많은 성정을 걱정하며 자주 충고를 했지요. 할아버님, 돈만이 전부는 아니옵니다. 명심보감에도 이르기를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덕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였사옵니다. 허허, 이놈 제법이구나.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단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한 낯선 선비가 조참봉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수염이 희끗한 그 선비는 박도섭이라 했는데 초라한 차림새와 달리 풍채가 당당했답니다. 이 박도섭이란 자는 실은 경상도 일대에서 악명 높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려서 과거 공부를 하다 낙방한 뒤로 전국을 떠돌며 돈 많은 양반들을 속여 재물을 뜯어내는 것이 그의 생업이었지요. 이번엔 큰 물고기를 낚아볼까? 조참봉이 욕심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니 내 이번에는 제대로 한 판 벌여야겠군. 박도섭은 며칠 전부터 조참봉 댁을 살펴보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조참봉의 성정을 듣고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지요. 소인은 옹천에서 온 박도섭이라 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계시어. 박도섭의 이야기는 마치 잘 짜인 연극과 같았습니다. 때론 눈물을 보이고 때론 분노를 보이며 조참봉의 마음을 교묘히 흔들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보따리 속 금부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저희 가문의 가보로서 신라 진평왕께서 하사하신 금부초이옵니다. 500냥만 빌려주시면. 조참봉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금부처는 한 치의 흠도 없이 찬란히 빛났고 그 무게감도 진짜처럼 느껴졌지요. 게다가 500냥에 대한 이자까지 약속하니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500냥이라. 그리 큰 돈도 아니니 내어줄 수야 있겠소만. 조만득은 괜스레 콧방귀를 뀌며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돈을 내어줄 생각을 굳혔지요. 금부처의 값어치가 500냥의 10배는 될 터였으니 이자까지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자, 여기 500냥이요. 정월 금음날까지 이자 100냥을 더해 갚지 않으면 이 금부처는 내 것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소. 그러하옵니다. 그때까지 못 갚으면 이 금부처는 영영 나으리의 것이 되옵니다. 박도섭은 돈을 받아들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진짜로 급한 일이 있는 양 눈물까지 글썽이며 절을 하고 떠났지요. 그날부터 조만득의 일상은 180도 바뀌었답니다. 매일 아침 금부처를 닫고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틈만 나면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지요. 이보게들, 이리 와서 보시게. 이게 바로 신라 진평왕께서 하사하신 금부처일세. 값으로 치면 5천냥은 될 걸세. 허허, 자네 이번엔 대박을 터뜨렸구먼. 정월 금음날이 지나면 아예 자네 것이 되는 거고. 그렇다네. 그놈이 돈을 못 갚으면 이건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거지. 하지만 조만득의 기쁨도 잠시 서당에서 공부하던 손자 인성이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역사와 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인성은 할아버지의 자랑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심이 들었지요. 할아버님, 이상하옵니다. 신라 진평왕 때는 이런 양식의 불상을 만들지 않았다 하옵니다. 게다가 인성은 조심스레 금부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았지요. 금빛 도금 밑으로 시커먼 쇳빛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순금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겉만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보이옵니다. 뭐라고? 조만득은 그 자리에서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00냥이나 되는 거금을 날린 것도 서러운데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네, 이놈의 욕심 때문에. 조만득은 자리에 드러누워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지요. 이때 손자 인성이가 묘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을 많이 읽어 지혜가 남달랐지요. 할아버님, 이대로 주저앉아 계실 순 없사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차라리 도둑 맞았다고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할아버지께서 금부처를 자랑하신 덕에 그 가치를 모두가 알고 있으니 도둑이 들어 훔쳐갔다 하면 누구나 믿을 것이옵니다. 조만득은 손자의 말에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귀한 보물이라 소문이 났으니 도둑 맞았다 해도 이상할 게 없었지요. 허나 그놈이 정월 금음날 돈을 갚으러 오면 어찌한단 말이냐? 그때가 되면 저 금부처로 그자의 정체를 밝히면 될 것이옵니다. 가짜 금부처로 사기를 친 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득은 손자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성의 계획대로 일을 꾸몄지요. 먼저 인성이가 자신과 할아버지를 밧줄로 묶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한밤중에 울리는 비명 소리에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마당에는 조만득과 손자가 밧줄에 묶인 채 누워 있었고 금부처가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큰일 났습니다. 대감마님과 도련님을 묶어놓고 금부처를 훔쳐갔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조만득이 평소 금부처를 그토록 자랑하고 다녔으니 누구도 이 소문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한편 박도섭은 풍기 땅에서 첩을 얻어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500냥이면 한동안 편히 지낼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조참봉의 금부처를 도둑이 훔쳐갔다고? 처음엔 그저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더 큰 기회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지금 찾아가서 불상을 돌려달라고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박도섭은 더 큰 한탕을 꿈꾸며 조만득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지요. 이보시오. 정월 금음날이 되기 전이지만 600냥을 가져왔소이다. 이제 금부처를 돌려주시지요. 박도섭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며칠 전 도둑이 들어 금부처를 도둑맞고 말았네. 조만득은 한숨을 푹푹 쉬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만 500냥을 날린 생각을 하니 자연스레 한숨이 나왔지요. 도둑 맞았다고? 아니 이걸 어쩐단 말이오? 그 불상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불상이오. 박도섭은 일부러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이제 조만득은 불상값을 물어주기 위해 적어도 몇 천냥의 돈을 제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만득은 평온한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금부처를 가져오너라. 아니 금부처는 분명 도둑을 맞았다고 들었는데. 박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인들이 금부처를 들고 나오자 그만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지요. 이 사기꾼 녀석! 가짜 금부처로 나를 속이려 했구나! 어서 관가로 끌고 가거라! 조만득의 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도섭을 포박했습니다. 박도섭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사기를 쳤다는 겁니까? 이제 와서 발뺌이냐? 이 금부처가 가짜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냐? 조만득은 금부처의 도금된 부분을 긁어내 보였습니다. 시커먼 쇳덩이가 드러나자 박도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요. 이놈이 가져온 600냥도 압수하고 곤장 30대를 때려 유배형에 처하시오. 사또는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도섭은 그렇게 멀리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조만득은 잃은 500냥 대신 600냥을 되찾았답니다. 그날 저녁 조만득은 손자 인성과 마당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기꾼을 잡은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지요. 인성아, 이 아래비가 욕심을 부리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할아버님, 이번 일을 교훈 삼으시어 앞으로는 돈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시면 어떨까요? 인성의 말에 조만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삐뚤어진 욕심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이제부터는 욕심을 덜고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후로 조만득은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돕기 시작했답니다. 터무니없이 높았던 장리쌀의 이자도 낮추었고 가난한 소작인들의 형편도 헤아려 주었지요. 이보시게, 올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소작료는 반으로 줄이세. 대감마님,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만득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한때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인정 많은 어른이 된 것이지요. 세상에나 조참봉 나리께서 아주 다른 사람이 되셨구먼. 그려 손자 덕분에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되셨지. 이렇듯 세상사는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자초하게 되는 법입니다. 남을 속이려 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정직하게 산 이는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 안동 저작거리에는 최참봉이란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 저작거리 대부분의 가게가 그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자네들, 이번 달 장사는 어떤가? 네, 나으리 덕분에 가족들 먹여 살릴 만큼은 됩니다. 허허, 그럼 이달 새도 잘 마련해 두었겠군. 최참봉은 매달 말일이면 장죽을 물고 저작거리를 순시했습니다. 세를 받으러 다니는 것이지요. 상인들은 하나같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는데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았답니다. 또 세를 올린다더군. 그러게 말일세. 장사가 잘 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세를 올리니. 특히 최참봉이 가장 아끼는 곳은 저작거리 끝자락의 주막이었습니다. 젊고 아리따운 주모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이고, 참봉 나으리 오셨습니까? 주모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최참봉을 맞이했습니다. 26의 꽃다운 나이, 아랫도리가 야무지게 잘 빠진 몸매로 저작거리 남정네들의 침을 흘리게 하는 여인이었지요. 허허, 날도 더운데 냉콩국수 한 그릇 내오너라. 네,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나으리. 시원한 막걸리도 곁들여 드시지요? 주모는 최참봉의 앞에 물수건을 내놓고 곧이어 차가운 콩국수와 막걸리를 내왔습니다. 최참봉은 술잔을 기울이며 주모의 허리춤을 슬쩍 쓰다듬었지요. 아이 참, 나으리도. 허허, 내가 있어 이 주막이 번창하는 거란다. 너야말로 내 보배로구나.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두 사내였지요. 겉보기에는 떠돌이 장군 같았지만 실은 대근이파의 도둑들이었답니다. 저기 봐라. 전대가 배보다 더 불룩하구나. 그래. 오늘이 월말이니 세금을 다 거둔 모양이야. 두 도둑은 음험한 미소를 지으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최참봉이 콩국수를 두 그릇이나 비우고 막걸리까지 거하게 마신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이제 곧 움직일 거야. 저렇게 먹어댔으니. 그래. 틀림없이 뒷감부터 찾을 테지. 최참봉은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습니다. 콩국수와 막걸리가 배 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이 집까지 가기도 전에 급한 일이 생길 것 같았지요. 빨리 집에 가야겠구나. 간신히 집에 도착한 최참봉은 허겁지겁 뒷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지를 내리며 전대를 풀어 감나무 가지에 걸어두었지요. 휴, 이제야 살겠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담장 밖에서 쉬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내 등을 밟고 올라가시오. 한 도둑이 담장 밑에서 허리를 숙이자 다른 도둑이 그의 등을 밟고 담을 넘었습니다. 뒷간에 앉아있는 최참봉의 귓가로 미묘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지만 최참봉은 지금 그 소리에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은 감나무에 걸린 전대를 낚아채 담장 너머로 던졌고 순식간에 전대는 사라졌지요. 아, 시원하다. 이제야 살겠구나. 일을 마친 최참봉이 뒷간에서 나왔을 때 전대는 이미 도둑들의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자신들의 두목 대근이를 찾아갔습니다. 대근이는 널찍한 사랑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대인,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대근이는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는 비록 도적의 두목이었지만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의로움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떤 고기를 낚았다는 게냐? 최참봉의 전대입니다. 아내는 이번 달 세금이 가득합니다. 대근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 최참봉이라 그 전대를 어떻게 얻었느냐? 도둑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기지를 설명했지만 대근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너희들 최참봉의 성정을 모르느냐? 지금쯤 그의 집에서는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돈이 없어지면 제일 먼저 의심받고 매 맞는 게 하인들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종들이 먼저 핍박을 받을 게야. 도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근이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지요. 지금 당장 돌려주어라. 잠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구나. 대근이는 도둑들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과연 대근이의 말대로였습니다. 최참봉의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이주길년, 내가 훔쳤지? 내가 훔쳤어! 아니에요. 나리. 소녀는 정말 모릅니다. 마당에는 새댁이라 불리는 20살 여종이 묶여 있었습니다. 최참봉은 종들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매를 100대 때려라. 그래도 실토하지 않으면 곤장을 들이댈 터이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대문 밖에서 누군가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내가 허겁지겁 들어왔지요. 나으리, 이것 보십시오. 저작거리에서 주워온 것인데. 도둑들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최참봉의 전대였습니다. 아니, 이건 분명 내 전대가 아닌가? 최참봉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나으리께서 주막에서 나오실 때 떨어뜨리신 모양입니다. 저희 대인께서 급히 돌려드리라 하셨죠? 허허, 이거 고맙구나. 자, 수고비를 줄 테니 여기 밖에나. 최참봉이 전대를 풀려 하자 도둑들이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다만 저희 대인께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탁이라니? 전대를 돌려받으셨다는 증서를 써주시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최참봉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서를 써주는 게 좀 꺼림칙했지만 한편으로는 전대를 찾은 기쁨에 흔쾌히 수락했지요. 그거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지.
잠깐만 기다려 보시게. 최참봉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증서를 썼습니다. 금일 분실한 전대를 대근이의 부하들이 찾아주어 온전히 돌려받았음을 증명함. 경상도 안동 최참봉 서명 날인. 자, 이걸로 되었느냐? 하지만 증서를 들고 나왔을 때는 이미 두 사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을 만져보니 전대도 없어졌지요. 아니, 이놈들이! 최참봉은 그제야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대도 잃고 증서까지 써준 꼴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참봉이 의적 대근이한테 당했다더군. 그래? 아니, 그 대근이가 어떤 사람인데? 글쎄, 가난한 이들의 편이라는데. 최참봉은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부른 결과였지요. 주막에서 과하게 마시지만 않았어도, 여종을 함부로 의심하지만 않았어도, 그러던 어느 날 주막 주모가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세요. 주모가 내민 것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은자 100냥과 편지가 들어있었지요. 최참봉 어르신께 이번 일은 어른의 탐욕을 일깨우고자 한 작은 경고였습니다. 빼앗은 돈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은자는 여종들의 몫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참봉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예, 나으리. 저작거리 세를 이달부터 반으로 낮추도록 해라. 이후로 최참봉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도 적정하게 받고 장사가 어려운 이들은 몇 달간 세를 면제해 주기도 했지요. 그리고 매달 말일이면 어김없이 은자 10냥씩을 주막 처마 밑에 두었답니다. 대근이를 위한 술값이라며. 이렇듯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때로는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무실댁은 시집간 지 4년 만에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시댁에서 설 자리가 없었고 결국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그날 무실댁은 시댁 대청 마루에서 짐을 꾸리며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저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이니 너무 괴로워하지 말거라.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에 묵직한 전대를 쥐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무나 그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무실댁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한 번도 친해지지 못한 시어머니의 방을 지나치며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실댁은 고갯길을 넘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무실댁은 막막한 마음으로 방 한 구석에서 밤낮 없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실댁이 돌아온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책망하지 않았지요. 이대로 우울하게만 있다가는 병들어 죽을 거야. 무언가 할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무실댁은 밭대기 딸린 초가 삼간을 구해 농사를 지을 생각도 했지만 혼자서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 같은 여자가 밭을 일굴 수 있을까? 그녀는 생각을 거듭할수록 자신감을 잃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집 쪽으로 먼 친척이 되는 나루터 주막의 안 주인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안 주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실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질부야, 모질게 살아야 한다. 세상이 모질게 굴면 너라도 단단해져야 하는 거야.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야 한다. 두 여인은 긴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와 공감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참의 이야기 끝에 안 주인이 본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양에서 포목점을 하는 마지가 올라오라고 해서 애 아버지가 주막을 넘기려 하는구먼.
내가 너를 위해 이 기회를 알려주고 싶어서 얘까지 왔단다. 무실댁은 반신반의했지만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달 동안 나루터 주막에서 부엌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주막이 항상 북적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지요. 주막은 강 건너에서 장사배를 타고 온 이들, 먼 길을 떠나는 객주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주막의 소란과 웃음 속에서 무실댁은 다시금 삶의 의지를 되찾아갔습니다. 한 달 뒤 무실댁은 전 재산을 주막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안주인과 계약을 마친 뒤 정식으로 주막을 인수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루터 주막을 인수한 무실댁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안고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주막 안은 오래된 나무 기둥에서 풍기는 나프탈렌 냄새와 벽에 걸린 퇴색된 붉은 천으로 꾸며져 있었고 오래된 호롱불은 주인의 부재를 알려주듯 어둑어둑한 빛만을 남기고 있었지요.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이곳을 손님들로 가득 채워야겠다는 의지로 작은 빗자루를 들어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일은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로 사들인 주막은 벽 곳곳이 무너져가고 있었고 부엌의 화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손수 연기를 뚫고 그을음에 범벅이 된 손으로 화로를 고쳤지요. 모질게 살아야 한다. 친척 안주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새벽까지 땀을 흘리며 주막을 정돈했습니다. 드디어 나루터 주막의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강 건너에서 물건을 팔러 온 객주였고 무실댁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어서 오세요. 간 길이 험했을 텐데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무실댁의 상냥한 말투와 정성 어린 태도는 금세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손님은 길에서 지친 몸을 녹이며 주막을 칭찬했습니다. 이 주막은 참 포근하군요. 주모님 솜씨가 좋으십니다. 그 칭찬에 무실댁은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주신다면 제가 더욱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에는 또 다른 손님 2명이 찾아왔습니다. 상인과 일꾼으로 보이는 이들은 고단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지요. 무실댁은 재빨리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에게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맛에 감탄하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주막 안은 금세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뒤 그녀는 홀로 빈 주막을 정리하며 마음속 깊이 자신감을 느꼈지요. 이제 내가 다시 설 수 있겠구나. 무실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주막 안팎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강가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를 무렵 그녀는 새로 지은 요리를 준비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룻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고 손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생계를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순간이 되었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노력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주막을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강 건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실댁의 귀를 잡아 끌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이 소곤소곤 대화하는 것이었지요. 저 강 건너에 새 주막을 짓고 있대. 새 주막 주인이 여기를 운영하다 한양으로 떠난다던 전 주인이라던데. 무실댁은 강 건너를 바라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며칠 뒤 그녀는 목수들이 강 건너편에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에 주막을 넘긴 친척 부부가 새로 건물을 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실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날 밤 무실댁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습니다.
번듯한 새 주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안 주인을 마주한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지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명 주막을 넘기고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주인은 억울한 척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질부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애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다시 주막을 하겠다고 하니 어찌하겠니? 무실댁은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지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돌아왔습니다. 번듯한 새 주막이 문을 열자 무실댁의 낡은 주막에 들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버리고 말았지요. 어두운 밤이면 주막 안은 적막했습니다. 무실댁은 텅 빈 객방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술잔을 기울이며 매일같이 고민했지만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강 건너 새 주막으로 가려던 손님이 나룻배가 끊겨 어쩔 수 없이 무실댁의 주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낡은 주막에 실망한 듯 어깨를 으쓱했지만 무실댁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내놓았지요. 그리고 그녀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눈빛을 띄었습니다. 무실댁은 손님에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 내놓은 뒤 막걸리 한 사발을 소반에 받쳐 들고 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손님 앞에 조용히 앉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손님, 감길이 험하셨죠? 제가 준비한 막걸리로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손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길이 멀고 피곤하셨을 텐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무실댁은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킨 손님을 눕히고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집에서 쫓겨나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22살 탱탱한 주모가 다리 안마를 해주니 어느새 손님은 기분이 좋아져 입을 해벌렸지요. 이 특별한 서비스에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가지껏 기왕 버린 몸에 아이도 못 낳는 몸. 무실댁은 짓궂은 손님에게는 치마를 벗는 것도 서슴지 않았지요.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그녀의 주막을 찾기 위해 먼 길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객방 6개가 모두 차 손님이 몰릴 때도 있었지만 무실댁은 지친 기색 없이 이들을 정성껏 맞았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따뜻한 환대는 손님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특별한 경험이 되었지요. 강 건너 새 주막의 안주인은 무실댁 주막의 소문을 진작에 들었고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모두 빼앗긴 현실에 심술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저 계집애가 뭐라고 저런 소리를 듣는 거야?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안 주인은 팔짱을 끼고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40대 초반에 허리통이 뒤룩뒤룩해진 그녀는 무실댁을 따라하기 위해 거울 앞에 앉아 분을 바르며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간만에 꾸미니 아직 20대처럼 보이는구만. 안 넘어갈 사내 놈이 없겠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손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술을 마시고 있던 남정네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손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제가 다리 좀 주물러 드릴게요. 안 주인은 손님의 옆에 앉아 그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투박했지만 술 기운이 오른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지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손님 아래가 불끈 솟아오르자 안주인은 얼굴이 달아오르며 갑자기 치마를 걷어 올렸지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나 무실댁과 아지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실댁에게는 남편이 없었지만 아지매에게는 엄연히 성질 급한 남편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안 주인의 남편은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을 금방 알아차리고는
분노에 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서방이 있는 여편네가 어디 몸을 함부로 굴린단 말이냐? 남편은 안 주인을 발로 차며 대판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안 주인은 홧김에 들고 있던 호롱불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바람 부는 겨울밤, 호롱불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새 주막 전체로 번져갔지요. 새 주막은 그날 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 주인은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흉측한 몰골로 더 이상 손님을 맞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고 새 주막의 자리는 폐허로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지요.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겸손했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사람들은 계속 무실되게 주막을 찾았고 그녀는 오랜 시간 마을에서 사랑받는 주모로 남았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양 남산골에 오봉사라는 점쟁이가 살았습니다. 오봉사는 18에 천연두를 앓다 눈을 잃었으나 그때부터 주역을 공부하여 40이 되기 전에 이미 8궤를 꿰뚫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역은 천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인심을 읽는 것이니라.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스승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오봉사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의 운명을 훤히 내다보았지요. 특히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내는 재주가 탁월했답니다. 날이 금일 밤 도적이 들 것이니 준비하시오. 그래서 내 집 재물을 노리는 그놈이 누구요? 문 밖에서 듣고 있는 나리의 종 돌쇠라는 놈이외다. 과연 그날 밤 도둑이 들었는데 미리 준비하고 있던 나리가 잡아보니 바로 돌쇠였답니다. 이런 일화가 퍼지면서 오봉사를 찾는 손님이 날로 늘어났지요. 한편 홍대근이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한양 장안의 오입쟁이였지요. 어찌나 여자를 밝히는지 발바닥에 불난 홍서방이란 별명이 따라다녔답니다. 여봐라, 저기 가는 저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고? 아이고 나리, 그이는 경상도 어사또의 셋째 따님이라 하옵니다. 그런가? 그럼 내일은 경상도 어사또 댁 근처를 어슬렁거려야겠구나. 홍대근은 이렇게 안악내만 보면 헐떡거리며 쫓아다녔습니다. 처녀건 유부녀건 가리지 않았지요. 그에게 이런 버릇이 생긴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20살의 장가를 들었는데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 본처가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이보시오. 첫날 밤에 신부가 도망을 갔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런 망신살이 있나? 알고 보니 신부가 이미 들병이와 정이 들어 있었다 하더군요. 서방이란 작자가 얼마나 미덥지 못하면 첫날 밤에 도망을 간단 말이오. 그 후로 홍대근은 남의 여자를 탐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특히 유부녀를 꿰어내는 솜씨가 남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홍대근은 투전판에서 박치라는 사내를 만났습니다. 박치는 노름에 미쳐 밤낮으로 투전판을 전전하는 사내였지요. 여보게 박치, 자네가 항상 여기 투전판에만 있으면 자네 마누라는 집에 혼자 있나? 그러게 말이오. 요즘 큰 판이 자주 열려 집에 들어갈 틈이 없다오. 그래도 어쩌겠소. 이 판을 놓칠 수는 없으니 말이오. 홍대근은 박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치의 아내가 하도 아름다워 홍대근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누구신데 여길 찾아오셨는지요? 박치 형님과 친분이 있어 지나가던 길에 문안 인사나 드리러 왔습니다요. 그날부터 홍대근은 박치가 투전판에 가면 어김없이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박치의 아내도 거절했지만 날이 갈수록 홍대근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고 말았지요. 여보, 오늘은 큰 판이 열린다 하니 늦게 들어올 테요. 알겠사와요. 부디 조심히 다녀오시어요.
박씨가 이렇게 말하면 그의 아내는 얼른 홍대근에게 기별을 넣었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여보게 박치, 자네 마누라가 장에 가는 걸 보았다네. 그래? 그럼 바로 투전판으로 가야겠구먼. 홍대근이 일부러 박치를 투전판으로 보내고 그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박치가 투전판에서 일찍 돌아왔지요. 여보, 마누라, 내가 왔소. 홍대근은 얼른 벽장 속으로 들어가 벌거벗은 채 숨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지요. 그때 방 안으로 들어온 박치는 아내의 베개 곁에 놓인 은비녀만 낚아채 나가버렸습니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어쩌란 말이오. 그 입 다물어. 지금 큰 판이 있는데 급하다고. 이런 아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홍대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박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오봉사를 찾아갔지요. 오봉사의 점집은 남산골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그의 신통한 점괘 덕에 복채가 쌓이고 쌓여 이제는 기와 집까지 장만했다고 하니 그의 명성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점쟁이 양반, 제 운수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홍대근이 들어서자마자 오봉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오봉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지요. 그대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지는구려. 비비린내가 가득하고. 오봉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턱수염을 매만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질질 끌다가는 시퍼런 낫에 목이 날아가. 빨리 손을 끊어. 9월은 피를 피해야 혀. 그 여자 목숨도 풍전등화야. 오봉사의 날카로운 음성에 홍대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간 있었던 위험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였습니다. 서방님, 식사 드시지요. 오봉사의 아내가 점심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20살은 좋기 어려 보이는 젊은 아내였지요. 쌀쌀한 가을바람에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고 속적삼이 비치는 저고리 사이로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홍대근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여인들을 품어보았지만 이토록 고운 자태는 처음이었지요. 아니, 장님이 어찌 저리 고운 색시를. 홍대근이 중얼거리자 오봉사의 아내가 홍대근을 흘낏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야릇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서방님, 더운데 식사나 어서 하시지요. 오봉사의 아내는 허리를 굽혀 밥상을 내려놓으며 야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홍대근의 하초가 뜨거워졌지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점쟁이 양반,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홍대근은 밖으로 나와 골목에 몸을 숨겼다가 점심상을 이고 가는 오봉사의 아내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오봉사의 아내는 살포시 걸음을 옮기며 꽃잎이 흩날리듯 요염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저리 고운 몸을 장님에게 허비하다니. 홍대근은 입맛을 다시며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오봉사의 집은 남산골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담장이 높고 대문도 견고했지요. 하지만 뒤편으로 돌아가면 후원의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오봉사의 아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홍대근은 민첩하게 그녀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 누구십니까? 홍대근은 한 손으로 오봉사 아내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가 이고 있던 점심상을 받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걸어 잠갔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알아챌 거예요. 가만히 계시오. 누가 소리라도 들으면 큰일 나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봉사의 아내는 겉으로는 저항하는 듯 했으나 그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오히려 홍대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바탕 운우지정을 나누었습니다. 홍대근은 그간의 경험이 무색할 만큼
뜨거운 정열을 느꼈답니다. 이를 치른 후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오봉사의 점집을 찾았습니다. 왜 또 왔어? 오봉사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급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요. 혹시 본서방이 알고 있을까요? 그 순간 오봉사의 얼굴이 피에 물든 듯 붉어졌습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빨리 도망가! 본서방이 바로 이 근방에 있어! 홍대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봉사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모두 알고 있다고 느껴졌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죠. 그날 이후 홍대근은 한동안 전전긍긍했습니다. 오봉사의 점집 근처도 가지 않았고 박치의 집에도 발걸음을 끊었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자 점차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장님이 무슨 점을 치겠나. 그저 공연한 협박이었을 뿐이지. 8월 말이 되자 홍대근은 또다시 오봉사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담대해졌지요. 여보게 점쟁이 마누라, 남편이 보지 못하는 걸 어찌 알겠나? 하지만 서방님, 이젠 정말 조심해야 해요. 남편이 요즘 들어 더 예민해졌어요. 그러던 9월 초하루 홍대근은 박치의 집을 찾았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박치가 투전판에서 나올 기미가 없자 그의 아내와 밀회를 가졌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보시게, 오늘따라 왜 이리 추운 겐가? 아이고, 문풍지가 떨어져서 그럴 거예요. 제가 덮을 것이라도 가져올게요. 박치의 아내가 방을 나간 사이 홍대근은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이놈, 내 아내를 넘보다니! 박치가 손에 낫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 박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내의 바람을 알고 있었고 오늘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형님, 잠깐만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그날 밤 남산골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홍대근은 박치의 낫을 피해 겨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날아온 낫이 그의 어깨를 깊이 베었지요. 피를 흘리며 도망치던 그는 본능적으로 오봉사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살려주시오, 오봉사 나리! 하지만 오봉사의 집 앞에는 이미 관가의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자가 박치의 철을 겁박한 홍대근이오. 잡아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오봉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자신의 아내가 홍대근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도 박치의 아내가 위험에 처할 것도 모두 예견했던 것이지요. 오봉사는 미리 관가에 고변하여 홍대근의 죄상을 알렸고 동시에 박치에게도 경고를 보냈답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막기 위해서였지요. 홍대근은 곤장 80대를 맞고 3년의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오봉사의 아내는 남편의 자비로 절에 출가하여 새 삶을 살게 되었고 박치 부부는 고향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날 유배에서 돌아온 홍대근이 오봉사를 다시 찾았을 때 오봉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의 욕심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내가 그대의 목숨을 살린 것은 그대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홍대근은 개과천선하여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오봉사를 찾아와 차 한 잔을 나누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인생의 깨달음은 때로 아픔을 통해 오는 법입니다. 오봉사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나 봅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영조 때였습니다. 경상도 안동 땅에 곽도삼이란 농부가 살았는데 이 사내가 어찌나 힘이 장사였던지 혼자서 소 3마리 몫을 해낸다 하여 황소도삼이라 불렸답니다. 곽도삼은
30이 넘도록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워낙 체구가 크고 성격이 거칠어 처녀들이 겁을 먹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마을에 사는 김진사의 막내딸과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저 황소 같은 사내한테 시집 가면 며칠이나 버틸까? 저 거친 성격을 어찌 감당하고 살꼬?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새색 씨는 의외로 단정하고 착했습니다. 이름은 춘섬이라 했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품도 온화하여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답니다. 춘섬의 하루는 닭이 울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곽도삼의 집은 1년 내내 10식구가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든 살림을 맡겨두고 손자들하고만 놀았지요.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어찌나 일을 잘하는지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시어머니의 말씀은 칭찬 같지만 사실은 내가 다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답니다. 춘섬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일했지요. 아침상 차리고 새참 나르고 점심 준비하고. 아구야,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나. 그래도 낮에 하는 일은 견딜만 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밤이었지요. 곽도삼이 들어오면 시작되는 밤일이 춘섬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답니다. 여보, 오늘도 농사일하느라 힘드셨을 텐데. 허허, 무슨 소리? 내가 언제 힘들다 했나? 이제부터가 진짜 일이지. 곽도삼은 마치 황소가 밭을 갈 듯 거침없이 달려들었습니다. 춘섬은 밤마다 곽도삼의 우람한 팔뚝에 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지요. 아이고, 이래서야 내 몸이 견딜 수가 있나. 하루는 시장에 나갔다가 노파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자네 알지?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금방 했던 일도 까먹게 된다네. 춘섬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동안 찾아 헤맸던 해결책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야 방도가 생겼구나. 오늘 밤이 지나면 서방님도 좀 잠잠해지시겠지. 춘섬은 서둘러 장에서 돌아와 머슴 삼돌이를 불렀습니다. 삼돌아, 내가 꼭 도와줘야 할 일이 있단다. 마님, 무슨 일이시온지요? 삼돌아, 까마귀 한 마리만 잡아다 주면 내 봄내이도 새로 사주마. 춘섬의 말에 삼돌이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마침 봄내이가 다해져서 걱정이던 참이었지요. 그거야 쉽지요. 저 뒷산에 까마귀가 수두룩하니. 삼돌이는 그날로 뒷산에 올라가 까마귀를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평소엔 시끄럽게 울어대던 까마귀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네. 여기 늘 까마귀가 많았는데. 삼돌이가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까악까악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삼돌이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요놈, 오늘은 꼭 잡고 말 테야. 삼돌이는 온갖 꾀를 부려가며 까마귀를 쫓았습니다. 그물도 치고 덫도 놓았지요. 하지만 까마귀들은 영리하게도 모든 함정을 피해 갔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해가 저물겠구나. 그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아둔 덫에서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지요. 드디어 잡았다. 삼돌이는 신이 나서 까마귀를 들고 춘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님, 여기 까마귀 잡아왔습니다. 아이고, 수고했구나. 자, 여기 약속한 봄내에 갑시다. 춘섬은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까마귀 고기를 맛있게 요리하는 일뿐이었지요. 자, 이제 이 까마귀를 어떻게 요리할까? 춘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까마귀 고기가 아무리 좋다지만 그냥 끓여내면 서방님이 의심할 터였지요. 아, 그렇지. 네. 오골개탕이라 하면 되겠구나. 춘섬은 부엌에서 정성껏 까마귀를 손질했습니다. 깨끗이 털을 뽑고 내장을 제거한 뒤 마늘과 생강을 듬뿍 넣고 푹 고았지요. 이렇게 양념을 하면 까마귀 고기 특유의 냄새도 가려질 거야.
솥에서는 보글보글 좋은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춘섬은 몰래 한 숟가락 맛을 보았지요. 생각보다 맛있네? 이래서야 서방님이 의심할 리가 없겠어. 마침 곽도삼이 들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춘섬은 정성스레 상을 차렸지요. 서방님,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골계탕을 끓여놨어요. 이게 웬 별식이냐?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일하시느라 기운이 빠지셨을 테니 보신하시라고. 곽도삼은 허허 웃으며 상에 앉았습니다. 그의 콧구멍이 벌렁거리며 국물 냄새를 맡았지요. 어디 보자. 이거 맛있구나. 역시 우리 마누라가 끓인 거라 그런지 맛이 색다르네. 곽도삼은 순식간에 국물을 다 비웠습니다. 춘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이제 오늘 밤부터는 편히 잘 수 있겠구나. 하지만 춘섬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지요. 여보, 오늘따라 왜 이리 평소보다 기운이 넘치는지 모르겠소. 곽도삼은 평소보다 더 힘이 넘쳐났습니다. 마치 산에서 내려온 곰처럼 춘섬을 덮쳐왔지요. 아이고 서방님, 오늘은 편히 쉬시지요. 무슨 소리? 오골계탕 덕분에 기운이 나서 그러는데 왜 말리는 거요? 춘섬은 까마귀 고기가 오히려 보약이 된 것 같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곽도삼이 잠이 들었지요. 드디어 잠드셨나? 하지만 잠시 후 곽도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춘삼을 덮치는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금방 그러시고 또 왜 이러시나요? 아니, 내가 무얼 했다는 게요. 가만히 있어 보시오. 배구먼이나. 춘섬은 그제서야 까마귀 고기가 왜 잊어버리게 만든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계속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까마귀 고기는 춘섬을 더 피로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곽도삼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죠.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춘섬은 서방님을 피하기 위해 갖은 꾀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은 병치레가 있다고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던 춘섬은 이를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지요. 서방님, 오늘은 제가 감기가 들어 몸살이 나서. 아이고, 그럼 내가 덮여줘야겠소. 아니에요. 전 혼자 자다가 땀을 내고 싶어요. 하지만 곽도삼은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며 춘섬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재더니 아내를 더 꼭 끌어안은 채 잠들었답니다. 이래야 감기가 빨리 낫지. 다음 날 아침 정말로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난 춘섬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는 진짜 병이 들겠구나. 두 번째로 생각해낸 방법은 곽도삼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일벌레였던 곽도삼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지요. 서방님, 마을 아래쪽 논에 물고가 터졌다는데 어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소. 금방 다녀오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곽도삼이 돌아왔습니다. 물건은 금방 고쳤소. 다른 일거리는 없소? 아, 그러고 보니 뒷산에 나무도 해와야 하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이렇게 해서 곽도삼은 하루 종일 이 일 저 일을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어 돌아온 그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요. 허허,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나니 더 힘이 나는구려. 그날 밤 춘섬은 평소보다 더 고된 밤을 보내야 했답니다. 세 번째 묘책은 부엌일을 핑계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내일 새벽부터 메주를 쏘아야 해서 일찍 부엌으로 가봐야겠어요. 그럼 내가 거들어주지. 아이고, 서방님이 어디 부엌일을 하신다고요. 하지만 곽도삼은 이미 부엌으로 따라 들어와 있었습니다. 춘섬이 콩을 삶으면 그릇을 날라주고 메주를 버무리면 절구지를 거들어 주었지요. 급기야 춘섬이 밤늦게까지 그릇을 닦겠다고 하자 여보,
내가 저 우물가에서 씻어올 테니 먼저 들어가 계시오. 하며 이를 뺏어버렸답니다. 아이고, 이래서야 더 힘들어지겠구나. 결국 춘섬은 씻은 그릇을 들고 온 곽도삼의 우람한 팔에 이끌려 안방으로 들어가고 말았지요. 네 번째로 춘섬은 아예 큰 승부수를 띄워보기로 했습니다. 절까지 가서 밤새 불공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지요. 서방님, 절에 가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밤길이 위험하니 내가 같이 가주겠소. 아니에요. 제가 홀로 정성을 들여야. 그래도 호랑이라도 나올까 걱정되니 내가 절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소. 이렇게 해서 둘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춘섬은 법당에 들어가 절을 하고 곽도삼은 밖에서 기다렸지요. 하지만 한밤중이 되자 법당 안이 걱정된다며 들어와 앉더니 급기야 춘섬의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절에서 잠들면 안 되니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응? 아, 그래야겠소. 허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은 내가 같이 불공을 드리리다. 다섯 번째로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밤마다 품앗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럿이 모여 삼을 삼고 길쌈을 하면 곽도삼도 어쩔 수 없으리라 생각한 것이지요. 서방님, 오늘부터 마을 안악들과 품앗이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 그럼 내가 등불이라도 밝혀주겠소. 이렇게 해서 곽도삼은 매일 밤 춘섬이 있는 작업방 앞에 앉아 등불을 밝혀주었답니다. 안악들은 처음엔 쑥스러워했지만 곧 곽도삼의 우렁찬 목소리로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빠져들었지요. 하지만 자정이 되어 모두 돌아가면 자,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오. 이렇게 춘섬에 가진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곽도삼은 아내가 도망다닐수록 더욱 정이 들었다나요. 하루는 마을 노인들이 곽도삼을 불러 말했답니다. 자네가 너무 과하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여.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아내를 그리 굴리면 되겠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날도 곽도삼은 춘섬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지요. 마을 안악들은 이런 춘섬을 보며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답니다. 우리 영감들은 그나마 힘이라도 약해서 다행이여. 그려 힘센 것도 팔자의 한 짐이란 말이 저리 보니 실감나네. 어느 날 곽도삼은 들이를 마치고 산길을 걷다가 우연히 신기한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산삼은 뿌리가 마치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고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곽도삼은 눈을 번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산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데 이걸 먹으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는 산삼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춘섬이 반갑게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또 무슨 보물을 가져오셨나요? 곽도삼은 산삼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건 하늘이 내려준 산삼이라오. 내가 이걸 먹고 더 건강해지면 당신도 좋지 않겠소? 춘섬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렸습니다. 서방님, 너무 귀한 것이라 잘못 먹으면 탈이 날지도 몰라요. 그냥 약초 장사에게 가져가서 약으로 쓰게 하세요. 하지만 곽도삼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내 힘으로 발견한 산삼인데 이 몸의 기운을 더 보태야 하지 않겠소? 그는 그날 저녁 산삼을 깨끗이 손질해 삶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밤이 되자 곽도삼은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찌된 일이오? 내 속이 불처럼 뜨겁고 머리가 아프구려. 춘섬은 깜짝 놀라며 곽도삼을 부축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의원을 부르러 가겠습니다. 하지만 곽도삼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니야, 이건 잠시 지나가는 탈일 거요. 내가 잘못했소. 말을 듣지 않은 내 잘못이오. 곽도삼은 밤새 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고
춘섬은 그의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간호했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앓고 난 뒤 곽도삼은 겨우 열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곽도삼은 예전에 넘치는 기운을 잃고 말았지요. 특히 밤이 되면 피곤함이 몰려와 곧장 잠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춘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좀 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녀는 오랜만에 조용한 밤을 맞으며 마음의 여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곽도삼의 이전 모습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곽도삼이 조용히 잠든 모습을 바라보던 춘섬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깊은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 넘치는 힘과 활기가 우리 가정을 얼마나 풍요롭게 했던가. 그것이 귀찮다고 생각했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녀는 곽도삼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춘섬은 곽도삼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에너지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넘치던 그의 활기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지요. 행복이란 때로는 불편함 속에서 숨쉬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된 춘섬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춘섬은 깊은 한숨과 함께 그 깨달음을 가슴에 묻었습니다.